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수사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문과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해서 32.6%, 그리고 부정평가가 64.6%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휴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긴 한데 글쎄요,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강보합이다. 그러니까 보합세에서 머무르긴 하는데 그나마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강보합으로 보는데 이 조사 기간이 5일과 6일, 7일, 8일 나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이제 북상하는 시점, 스쳐가는 이제 단계였죠. 그래서 태풍 흰남노에 대한 대응이 사실 대통령께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밤을 새면서 그 다음날까지 대응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전 예고부터 이게 현장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가 망라해서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대응했던 그런 점들이 약간 긍정 요인이 된 것 같고, 또 그때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원회가 이제 다시 이제 출범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의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8일 날 7, 8일이 지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어지면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바로 이제 특검법까지 발의가 됐었죠, 민주당에서.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양 진영이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진영화 블록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조금 좀 부정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생,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 이런 측면들은 대단히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여야가 또 이제 정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특검법 발의라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은 약간 부정 요인 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0.3%의 상승과 0.3%의 하락. 사실 뭐 큰 수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점을 찍고 상승 기류에 들어갔다는 점은 조금 높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석 이후 이제 추석 밥상을 받아든 국민들의 민심을 갖고 온 정치권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머무르냐에 대한 이제 그 기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주에 상황이 별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율 상승 하락이 되지 않은 건 좀 안도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 상승 요인을 어떻게 더 이끌어갈지 그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예. 지지율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지율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한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거겠죠. 지금 우리 최 교수 말씀처럼 이제 추석 끝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예. 당장 14일 날 모레에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문이 있는데 그날 이제 발표를 할지 결정을 할지 아니면 또 며칠 지난번처럼 미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변수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당 내분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변수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 같은 것,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아무튼간에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지금 여전히 저조한 상태예요. 조금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한때 아주 저조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저점을 찍은 것 같긴 한데,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추석 이후의 상황들, 변수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본격적으로 각 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말씀 주신 것처럼 연휴 직후에 이제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들이 잇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는 14일에는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신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기각이냐 인용이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 결과 예측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법부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는 이제 이 결과가 나올 파장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일보다는 저는 사실은 어쩌면 국민의힘의 운명의 날은 16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4일은 종합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날은 이준석 대표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자, 사건 관련인들을 다 불러서 심리를 다시 하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엔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본인에 대한 가처분 여부도 또 한 번 이제 심리에 오른다. 그럼 이날은 이제 사법부의 날이라 이제 바로 심리 끝나자마자 그 판결을 낼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지난번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가 내리기까지는 9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지난번 했던 일에 대한 사실은 이게 약간의 축약된 그런 다시 가처분 심리이기 때문에 이번은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예측한다면 2, 3일 정도라고 보면은 16일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 있지만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날이고 16일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찰 소환 조사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날이 지금 어찌 보면은 이 굉장히 메가톤급 이슈가 다 버무려진 날이기 때문에 14일 심리는 아마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심리만 하고 지나가겠지만 금요일쯤에 어쩌면은 지난번 1차 심리 때도 금요일 날 재판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인용에 대한 얘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16일이 굉장히 저는 그 엄청난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설령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이제 민용이든 그 기각이든 나온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날 또 경찰이 기소 여부는 밝히지 않겠지만 또 그런 어떤 경찰에서 출두하는 모습이라든가 소환되는 모습들이 과연 또 어떻게 또 국민들에게 비춰질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19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 16일로 이제 국민의힘 어느 정도 아마 그날 후보군들이 추려질 것 같은 생각, 원내대표 선거가 추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일은 심리에 대한 날이겠지만 16일이 어쩌면 굉장히 저는 그 국민의힘으로서 운명의 날일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해 본다면 예. 재판부가 바뀌지 않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결정이 다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예.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16일 날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인용이 다시 두 번 인용이 된다 그러면 그 후폭풍은 제가 보기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4일보다는 16일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내홍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결국 보십니까?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가 결정적일 거예요. 예. 만약에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인용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다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정진석 의원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제 절차라는 게 당원을 소급해서 개정한 거거든요. 예. 지난번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이 신청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원을 바꾼 거였단 말이에요. 소급 개정했는데 재판부가 같은데 지금 비대위를 다시 구성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본다면은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보긴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워낙 지금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당의 일이 완전히 법원에 의해서 지금 하늘과 땅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게 적당히 이제 변수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이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사법화라는 거, 예. 정치의 사법화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결국은 정치권이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좀 부정적인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법원이 좀 재판에 부담을 느낀다면, 결정이죠. 재판이라기보다는 결정에 부담을 느낀다면은 의외로 국민의힘의 이제 주류가 예. 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만 볼 때는 당원을 소급해서 개정하고 그 당원에 의해서 다시 이제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정도밖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의혹, 성상납 의혹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떠한 발표를 할 거냐는 결정적일 수밖에 없죠. 기소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근데 지금 공소시효 같은 부분도 좀 지난 부분도 좀 있고, 경찰이 증거를 잘 갖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 많이 하는데, 예. 아무튼 이것도 경찰의 수사를 봐야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아직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집권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그렇고 전부 이게 지금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정치권이 완전히 좌우되는 이 부분이 되고 말았어요. 이건 좀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건 우리 정치권이 정말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온 건 여러 거기에 이제 관여돼 있는 변수들이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사법 잣대에 의해서 이 정치적인 장래가 결정되는 예가 많지 않지 않았는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정치의 사법
블록화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행보를 보면 뭐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계속 올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한 여론전을 연일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보는 이어가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여론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한 혹은 자기의 뭐 이른바 SNS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저격하는 글을 올리면서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실 그 굉장히 국민적 피로감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대충 이제 듣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벌써 이 이슈를 끌고 온 지가 한 달 반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TK에서 지금 본인은 뭐 칠곡에서 글을 쓰겠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도 굉장한 자기 정치, 이준석표 정치 혹은 이준석이 보여줬던 20대 그 청년 정치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에 대한 또 사실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글 내지는 지금 저렇게 전격적으로 포항에서 뭐 수해복구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낮은 자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사실 당내의 문제에서 주목하는 게 그럼 만일 그러면 이제 16일 날이든 뭐든 이제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났을 때,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직후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만일 그 인용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 지도부가 이 비대위가 와해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플랜 B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원내대표 선거가 다시 또 이제 비대위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직에 사실상의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다 최고위원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지금 여러 자천탄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플랜 B 형태,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돌아가서 다시 최고위원을 하되 비대위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가지고 장기전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준석 대표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내년 초에는 예. 이 당대표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신의 지분 혹은 자신의 역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진지전에 돌입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원 가입을 도입한다든가 여론전을 통해서 조금 보수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자기 세력화 우군화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준석 대표도 너무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피로감을 더 양산시키는 그런 전략보다는 낮은 자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더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조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본격 가동될 계획인데 19일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당이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수습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좀 어떤 인물들 좀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 뭐 예를 들어서 3선, 4선의 중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윤상현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고 조경태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원내대표 낙선한 조혜진 의원 등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여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예. 저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러니까 만약 기각이 된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원내대표 선거를 굉장히 좀 말하자면 개파간 그런 힘겨루기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뽑을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인용이 되어서 비대위가 와해가 된다 이번 주 안에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19일 선거에서는 뭐 누구를 뽑는다기보다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차라리 사실상의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추진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잘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의 구성원 의원 구성원들이 85%가 초재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선 중진들이 오히려 당이 이렇게 위기에 빠지면 혁신과 어떤 그 당의 본질을 얘기를 초재선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혁신과 쇄신을 중진들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결국 이 의원총회도 초재선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놓고 본다면은 만일 플랜 A는 뭐냐면 비대위가 순항하는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거가 각축전이 되겠지만 만일 비대위가 인용이 되어서 와해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상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사람을 합의 추대하는 형식으로 의원총회, 그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최 교수께서도 앞서 가처분 신문의 인용 가능성을 좀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역시나 좀 같이 분석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좀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가 그야말로 이게 분수령이기 때문에 예. 어떠한 그 특정한 걸 가정하지 않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가처분 신청이 다시 인용된다면 예. 원내대표를
뽑긴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은 한 번도 아니고 뭐 두 번째인데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도 여권의 지지율이 안 좋은데 말이죠. 이걸 이대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어떤 혁신이 아니면 예. 이게 무슨 비대위가 뭐 붕괴되든 간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은 뭐 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조하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아까 예. 모두의 그 지지율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말할 것도 없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가 정말로 혁신 비대위로 가야 돼요. 또 관리용으로 하고 이렇게 가서 또 계파 싸움하고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렇게 간다면 국민들 그런 거 잘 관심 없어요. 사실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처분 신청이 뭐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전 국민이 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예.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말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도대체 왜 지금 집권 세력이 집권 연합이 집권 연대가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를 정말 성찰해야 된다. 그게 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한 국민의힘의 상황들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여 공세에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의 드라이브를 걸 방법도 아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민주당의 대응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민주당은 아마 그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 없는 법안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안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를 할 가능성이 사실 없는데 설령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60일 안에 하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려보내면 제적은 3분의 2가 동의해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정치 공세고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지금 어떤 맞불 성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게 성사되지도 않을 법안, 특검, 그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맞선 그런 그 정치 공세라는 거 다 아는데 이것을 끌고 갈 동력이 뭐가 있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론조사에서 계속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한 선택이라는 게 계속 받쳐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력을 얻어서 가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지금 한번 추석 전에 뛰어본 것은 과연 추석 밥상에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인가를 한번 전략적으로 노려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일부 나오는 걸 보면은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뭐 아주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민주당은 사실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이런 입법이라든가 민생 이런 것보다도 예.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와 지금 기소가 지금 이루어진 것도 또 있고 목전에 지금 다가와서 칼날처럼 지금 목을 겨누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 자세 하나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단히 아마 공세를 펼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이것이 그 납득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내가 지금 받는 이런 부당한 그러니까 수사와 이런 기소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과연 부당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뭐 이게 다 문재인 정부부터 출발했던 그런 것들이지 여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새롭게 뭐 기소하거나 추가한 사안은 없어요. 다만 지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검찰의 수사일 뿐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이런 것도 동력을 갖고 가려면 국민의 여론이 얼마만큼 받쳐주냐가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에 대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정기국회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좀 집중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제1야당으로서의 자세인가? 그다음에 그런 제1야당으로서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1년 차에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정말 그 야당의 능력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민주당의 대응 방식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뭐 총력전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죄가 나오는 게 하나 있다면 특히 이번에 예.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에 의한 그 100만 원 이상 이제 벌금이 나오면 민주당이 선거 그 보전금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기타금 3억 원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내야 되는 것이고. 예. 하여튼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건 뭐 너무 글쎄 바람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 사법적인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야 정당이 뭐 거의 지금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성사안성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리고 김도 뭐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이고 예. 패스트트랙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 것이고 이런 거라서 쉽지 않다고 보는데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허위 경력 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검찰 수사가 미진하냐 이런 여론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그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또 남아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게 사실 심각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기국회 열렸는데 이제 곧 대표 연설하고 예. 국정감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건 뭐 한다 하지만 그거 하면서 지금 뭐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 문제 가지고 이러겠냐고요. 검찰이 기소할 건 기소하고 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난번에 강제 입원 친형 같은 경우 그것도 거의 2년 걸렸어요. 대법원에서 최종 다시 이제 고법으로 돌아와서 무죄 났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원래 이제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1년이면 끝날 수 있어요. 예. 1심에서 6개월, 그다음에 2심, 3심, 3개월씩 해서 1년이면 되는데 뭐 그렇게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지난 대선 때 연장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을 뭐 당의 입장에서 대응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대응을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는 거는 오히려 여론에 역풍할 수가 있다. 검찰 수사를 맡겨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과도하게 공세적으로 나올 거 없다. 검찰에 좀 맡기고 여야 정당들이 좀 민생에 전념해라. 뭐 너무 원론적 얘기긴 합니다만 예, 예. 그 말씀 말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부분은. 예. 예. 결국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여야가 영수회담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법, 그 쌍특검을 합의해라 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고 이게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은 쌍특검이라는 게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예, 예. 여야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대단히 공허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영수회담에서 이제 영수란 말 잘 안 하는데 여야 대표회담을 지금 한다고 지금 대통령실도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근데 지금 여당이 아직 대표가 결정되긴 했지만 비대위원장이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또 예, 예. 이제 법원의 결정을 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안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아마 할 거예요. 여야 대표. 여야 대표회담하고 대통령과 같이 하긴 하는데 하더라도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결론이 나오지 않고 이제 현실적으로 사법적인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 또 평행선을 그리고 만남 자체에 만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쌍특검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예. 앞으로 어쨌든 간에 여당이 빨리 안정이 돼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대표회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를 차례로 순방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알려진 것처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는 또 유엔 기조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예정인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외교 행보에 나서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원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해외 순방에 나서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 첫 순방이 그 나토 순방이었는데 예. 갔다 와서 저는 굉장히 그때 뭐 큰 많은 지지율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슈들이 잠식한 그런 사안이 되버려서 했는데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지금 취임 한 4개월이 지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유엔 총회 연설은 원래 하는 거지만 그 지금 돌발적으로 상황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그 조문을 간다. 저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하게 영국과 한국이 뭐 한국 전쟁 때 두 번째로 파병한 인연을 차치하고 그래도 99년도에 여왕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까지 방문한 국빈 방문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계 각 정상들이 다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주요 정상들이. 그러면 예. 우리는 이제 전통적 우방인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등등 모든 정상들이 왔을 때 여기서 대통령께서 지난 이제 나토 순방과는 다른 국정 경험에 대한 5개월 정도의 이제 자신감이 붙은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외교 무대에서 그런 역량과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장점들을 잘 부각을 시켜낸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혹은 국민이 어떤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어떤 신뢰라는 그런 자산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밑바탕에 깔고 그다음에 다시 8.15에서 연설이 북한을 향한 연설이 있었지만 다시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외교 안보에 대한 그런 철학과 인식 그다음에 대북관 혹은 글로벌 세계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이것과 유엔 총회 연설을 잘 묶어서 어떤 순방 일정을 짜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PI 전략을 잘 세운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지지율 지금 그때는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다른 이슈가 없을 테지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좋은 시기에 좋은 어떤 터닝 포인트로서 저는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2세 돌아가신데 장례식 참석하는 건 나무랄 거 없죠. 그건 당연히 미국, 일본 다 가는 거니까 가는데 문제가 유엔 총회에서 이제 담대한 구상을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이 예. 부분을 어떻게 북한을 설득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미국과 일본 정상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보다 다질 수 있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에 크게 지지율의 성과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지율 상승에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니셔티브인데 이 부분을 미국과 일본과 잘 어떻게 협의를 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뭔가 단초라도 열 수 있다면 이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이거 지지율까지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볼 건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지지율 이제 상승에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녀만 온다면 그냥 당연히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에 그칠 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뭔가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